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탐색 1주차 인간과 행복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시 행복의 다학제적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해석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을 비교 설명한다고 했을 때 학문적 분과들은 다음에 제시된 6가지 각 분과에서 행복을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철학적 해석, 심리학적 해석, 경제학적 해석, 정치학적 해석, 사회학적 해석, 사회정책학적 해석. 이 6가지 각각의 학문들에서 행복을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만 제시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에서 바라보는 행복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행복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특징은 주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하고 주로 관련이 되면서 윤리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행복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 상태에 관한 철학적 고찰로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은 슬픔이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만 존재하는 심리 상태에 주목하는 일종의 쾌락 중심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쾌락적 감정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쾌락적 감정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크라테스가 해석하는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행복 논의는 너 자신을 알라, 로 대변되는 주지주의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은 이성에 기반한 참 지식을 깨닫고 덕, 즉 아르테를 말하는 거죠. 덕을 행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목표를 둘러싼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 간 논쟁에서도 소크라테스가 행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인간 삶의 목표는 덕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덕의 실천, 그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칼리클레스는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충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었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칼리클레스에게 행복은 인간이 자연상태 그 자체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플라톤은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불의를 당하는 경우보다 그러한 불의를 행하고 당하는 이에게 나쁘며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모자람이 없는 상태보다 적당히 결핍된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인간이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겼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은 많아서 넘치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부족한 상태여야 가장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하기 부족한 정도의 재물, 너무 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완벽하지 않은 외모, 너무 아름다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부족하게 인정받는 명예, 타인과의 다툼에서 적당히 이기면서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아량, 뛰어나지만 모두의 칭찬을 받지는 못하는 조금 부족한 화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플라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의미 있는 삶의 완성을 위한 활동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이 진리를 이데아를 통해 찾고자 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 찾고자 하였고 기본적으로 행복을 덕의 원칙에 따른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쾌락적 행복은 인간을 쾌락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에 기반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외적 요건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주장한 덕의 윤리학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 기반해서 만물이 각각의 목적인을 지녔다고 여겼는데 유다모니아는 덕을 행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모니아는 덕을 실천함으로써 삶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얘기하는 도덕적인 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반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와 용기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하거나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까지도 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모니아는 주관적인 만족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본연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그 자체로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의미함에 따라서 영어의 해피니스, 행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모니아 행복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을 때, 자, 행복이 헤도닉 해피니스, 즉 쾌락적 행복과 유다모니아로 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모니아를 해피니스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그 자체로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는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론적 지성으로서의 소피아는 덕의 일부로 인간은 소피아를 소유하고 행함으로써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 삶. 두 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 삶.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복을 위한 이상적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죠. 세 번째로 철학적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주의적 삶은 본능에 지배받는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없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곧 자신보다 타인의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스토아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토아파는 행복이란 완벽한 선의 상태이고 행복한 사람은 결핍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스토아파들은 쾌락이 행복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지만 극단적 쾌락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기고 경계했습니다. 최고선은 모두가 도덕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삶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고, 행복보다 상대적으로 덕을 더 중시해서 삶에서 덕을 실천하면 행복은 그에 따라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결정론의 육각에서 자연을 바라봤는데, 인간이 덕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미 결정된 기존의 것을 쉽게 변경하려는 것은 곧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쾌락이 행복의 전부이기 때문에 쾌락 추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덕보다 행복을 더 중시했고, 삶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면 덕이 그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쾌락이 없을 때 고통이 야기되고, 고통이 없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쾌락이 바로 인간 삶의 처음이자 끝이라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위해 모든 욕구 충족을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식욕과 수면욕 등 자연스러운 욕구 충족은 선한 행위이지만 충족의 끝이 있을 수 없는 사치욕, 욕구를 채웠지만 그것이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배태하는 정복욕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사소한 걱정과 두려움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평정심을 깨닫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지향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지지해주는 우정.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세 번째,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사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칸트의 행복 해석을 보겠습니다. 칸트는 행복은 확정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행복, 그리고 미래에 누릴 행복의 총량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확정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칸트는 도덕 원리와 행복 원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했고 인간 의지의 근거는 행복 원리가 아니라 도덕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 원리는 결코 올바른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의 원천이 될 수 없고 도덕 원리에 기반한 행복 추구만이 최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특정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자연의 원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행복 원리에 따라서 행위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성에 기반한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 원리의 근거에서 도덕 원리에 의한 행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칸트는 이것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에 따라 그것을 느끼거나 혹은 못 느끼는 것처럼 행복 원리의 우연성이 매우 강하여 인간의 실천 원리로 부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덕 원리와 행복 원리에 관한 칸트의 구별은 행복 원리가 도덕 원리의 결정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 철학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곧 칸트가 행복 추구를 거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칸트는 최상의 선으로서의 덕과 완결된 선으로서의 행복으로 최고선이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성을 구성하는 덕, 도덕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덕성의 결과로서 행복이라는 두 요소에 의한 최고선은 순수 실천 이성의 그 대상 그 자체이면서 둘 중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을 순수 실천 이성에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상의 칸트의 선언적 인식은 사실 경험적 수준에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 원리와 도덕 원리가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경험적 수준에서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칸트의 주장처럼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복 추구 욕구가 도덕 원칙을 만족시켜주거나 도덕 원리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행복 원리의 경우 행위의 준거를 개인의 욕구에서 찾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도덕 원리의 경우 개인의 도덕 원리의 근거에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벤담의 행복 해석이 되겠습니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감정은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면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와 쾌락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은 쾌락적 행복을 의미하고 인간의 경제적 행위의 직접적 목표는 쾌락 추구가 되며 도덕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증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가능한 모든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크기를 고려하여 보다 더 큰 쾌락을 안겨주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벤담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른 행복을 느낀다면서 행복의 주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놀이, 예술, 도덕적 행위 등 모든 행위는 개인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한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수량적 계산에 기반하여 어떠한 행위가 생산하는 쾌락의 양이 다른 행위가 생산하는 쾌락의 양과 동일하다면 두 행위는 같은 가치를 갖는다 라면서 행복을 양적 공리주의에 의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밀은 벤담이 양을 강조했다면 밀은 질을 강조한 공리주의자인데 우선 3단계 행복 논증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단계로 행복은 바람직하다. 2단계 일반 행복은 바람직하다. 3단계 행복 이외의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 가지 논증을 통해서 밀은 행복을 논의를 했고 도덕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벤담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양적 공리주의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쾌락의 질적 차원을 강조를 한 거죠. 밀은 쾌락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그 질이 개인마다 상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쾌락의 양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인간의 개별성, 발전성, 사회적 공감 등과 같이 인간 욕구의 본질적 요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래 행복론은 쾌락에 기반한 유쾌한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벤담적 요소를,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 우선 1, 2, 3세대 심리학의 궤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심리학과 2세대 심리학에서의 인간은 수동적 인간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먼저 1세대 심리학을 보면 1세대 심리학은 질병 모델에 기반해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전성기를 이뤘죠. 주로 조현병, 열등감,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역할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표 학자로는 프로이드, 융, 아들러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아닌 피해자 행동 연구자나 병리학자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세대 심리학은 그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어서 2세대 심리학, 즉 행동심리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동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키너, 왓슨, 파블로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행동은 이전의 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일종의 환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처벌과 보상 메커니즘에 따라 거의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형태로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1, 2대의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동적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1, 2세대 심리학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연구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 상태에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다시 말해서 우울증, 화, 정서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즐거움, 만족, 희망,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감소를 통해서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들이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관련해서 쾌락적 행복에 대한 논의를 제한적으로는 조금씩 할 수 있었겠지만,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관련해서 유다모니아에 대한 연구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능동적 인간, 즉 3세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로 질병 모델을 비판하면서 태동해서 대략 20세기 중반에 두드러지는 주류 심리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행동주의와 결정론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자아실현을 향한 인간의 태동적 동인 및 자신의 역량과 창조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대표적으로 메슬로우, 신프로이트 학파, 게슈탈트 학파,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5가지 원칙에 이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부분으로 나눠질 수 없으며 부분의 합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은 인간적 맥락에서 존재하고, 세 번째 원칙은 인간은 타자와의 맥락 속에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목표를 지향하며 의미, 가치, 창조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세대 인본주의 심리학은 1, 2세대와 달리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겠죠. 이어서 인간의 능동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대략 1970년대에 이르러서 긍정적 감정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쾌락심리학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쾌락심리학은 대략 1990년대 이후 제4세대 긍정심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 긍정심리학은 쾌락심리학과 비슷하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을 연구하고, 이후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와 같은 일면적인 쾌락보다는 삶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자기긍정, 삶의 목적, 환경통제,
긍정적 관계, 자아 실현, 자율성 등과 같이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함으로써 유다한 원칙 요건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에서 행복을 바라보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상태 회복과 행복입니다. 자, 원상태 회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원상태 유형은 행복의 설정값 논리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주로 개인의 성격과 행복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은 각자의 유전자와 성격에 따라 자신만의 행복 설정값이 존재하며 인간의 행복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쾌락의 쳇바퀴 모델은 행복의 설정값 논리와 유사한 입장입니다. 일생에서 긍정적, 부정적 사건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상태 회복과 행복을 비판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판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국가마다 행복의 평균이 상이한 것은 각각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각 개인들이 신속하고 완전한 적응으로서 원상태를 회복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계점으로 동일한 사회에 살게 있어도 정책 등과 같은 요소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집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집단은 기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가 하면 다른 집단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 결혼, 사별, 실업 등과 같이 겪게 되는 중요한 사건 효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국가로 이민을 한 이민자들의 행복감이 이민 전 원래 자신이 거주하던 국가의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과에 비춰보면 원상태 회복 논리가 사회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판점으로는 원상태 회복 메커니즘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설정값이 한 번 됐다고 해서 그 설정값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설정값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상태 회복 메커니즘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형수술이 성공한 경우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 남에게 친절을 베푼 경우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정값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상태 회복 메커니즘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경제학과 행복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경제학의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담 스미스와 로버트 멜서스, 데이비드 리카도가 고정 경제학자에 해당이 되겠고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류 경제학으로 중산주의를 비판하며 생산, 소비, 분배, 교환의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등 경제 현상을 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과로 성립시키기 위해 주로 객관적 대상을 연구하고 따라서 개념의 추상성이 높은 행복은 이 시기 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없었죠. 신고정 경제학과 행복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번스, 맹거, 발라스 등이 신고정 경제학파에 속합니다. 개인의 행태에 관심을 갖고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를 연구 주제로 관심을 가졌던 학파입니다. 쾌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행복을 효용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곧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행복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혁명 이후에 한계혁명 이후 더욱 두드러진 수리 모델에 기반한 경제학적 설명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합리적 성태 모델에 기반해 있었으므로 추상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행복을 수리적으로 계량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행복 경제학입니다.
자, 신고정경제학 그리고 고정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 이른바 해피니스 이코노믹스, 즉 행복경제학으로서 행복의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경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루노 프레이, 리차드 이스털린, 그 다음에 카넨만, 헨리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복경제학은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에 차지해 있냐라고 했을 때 오스왈드는 이렇게 표현했죠. 행동과학과 경제학의 경계에 있다. 예, 딱 맞습니다. 행복경제학자들의 신고정경제학의 쾌락주의에 기반한 행복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소비는 효용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법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졌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 물음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증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에 대한 소득 효과가 무의미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 두 측면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털린 패러독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털린 패러독스는 이스털린이라는 행복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장기간 동안 국가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이 행복이고 파란색이 1인당 GDP가 되겠죠. 자, 1972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파란색은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 붉은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체돼 있죠. 다시 말해서 GDP, 즉 한 국가의 경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개인의 행복이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왜 발생하느냐?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행복감은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느냐? 그 발생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소득의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치적 외부 효과 영향도 받는다는 행복에 대한 상대 소득 효과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의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증대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소득 또한 상승한 경우 더 높은 소득에 대한 욕망 또한 증가해서 소득 증대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라 솔릭과 데이비드 헤메노이가 연구했던 연구를 보면 자신의 소득이 5만 달러이고 타인의 소득이 2만 5천 달러인 A라는 국가와 소득이 10만 달러이고 타인의 소득이 20만 달러인 B라는 국가 중 어느 국가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이를 선택하게 했더니 응답자들은 A 국가를 선택해서 절대소득보다는 상대소득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 이른바 적응과 열망 메커니즘이라는 행복 적응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소득에 따라서 열망도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대로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로 옷, 음식, 집 등과 같이 인간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물질재와 교육, 일자리, 환경, 교통 등과 같이 희소성과 대체재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지위제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프레더시에 따르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물질재가 중요한 반면에 일정 수준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위재가 중요해지는데 물질재에 대한 욕구는 재정적 자원 투입의 확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만 지위재에 대한 욕구는 재정적 자원 투입의 크기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위재로 인한 만족감은 소유 여부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고 지위재 획득을 둘러싼 경쟁은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털린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단순히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소득이 증대됨에도
행복감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문화적 환경 간 구체적인 적응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